자, 이제 3주차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의할 주제는 강한 사람이 되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 남들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요. 먼저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요. 이 고통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죠. 강제된 고통이 있고 자발적 고통인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 시각이 강한데, 물론 타인에 의해서 강제된 고통은 나쁜 겁니다. 타인에 의해서 강제된 고통을 나쁜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폭력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발적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자발적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자발적 고통은 곧 제 생각에는 쾌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아까 제가 2주차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수님 이야기도 했고요. 석가모니 이야기도 했고 등신불 이야기도 했죠. 아마 황순원 씨가 쓴 소설에 아마 등신불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실화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대의 명분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겪는 고통은 아무 고통이 아니에요. 차라리 자기의 대의를, 자기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 고통이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거예요. 차라리 내 이 한 몸이 죽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왜? 자기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면. 그래서 옛날에 위대한 혁명가들 보면요, 목숨을 걸고 혁명을 쟁취해내죠. 그 사람들이 이게 총을 맞는다든지 고문을 당한다든지 그게 고통스럽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고통이지만 그것보다도 자기의 의지가 꺾이고 목표를 이룰 수 없었을 때 겪는 고통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정도 고통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 고통은 내가 힘들지만 대신에 내가 어떤 대의를 이루었을 때 그때 나한테 주어지는 그 쾌락이 더 크기 때문에 현실적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예서 타이거 우즈라든지 이승엽이라든지 나름대로 박찬호도 마찬가지겠죠. 각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 이걸 겪습니다. 안 겪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님들 타이거 우즈가 처음부터 골프 잘했을 것 같습니까? 이승엽 선수가 처음부터 야구를 잘했을 것 같아요? 마이클 조던이 처음부터 농구 잘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 근데 그때 고통은 이게 아니겠죠.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육체적으로 온몸이 부셔지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건 목표를 이루었을 때 다가오는 그 엄청난 쾌락을 그 사람들은 선경험을 이미 한 겁니다. 이미 내 목표가 이루어졌다는 어떤 그 선처식이 있고 그때 다가오는 그 엄청난 쾌락을 그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주어지는 육체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저도 이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크게 한 3번 정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언제냐 하면은 제가 대학을 입학했을 때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요. 공부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거의 밤잠 안 자가면서 코피 터뜨려가면서 제가 눈이 상당히 나쁩니다. 요즘도 눈을 제대로 못 떠요. 이렇게 되면서까지 공부를 한 이유는 나름대로 원하는 목표 대학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대학에 들어갔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저는 솔직히요, 제가 잘 먹고 잘 살게 저는 공부했던 거 아니에요. 2주차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어머님 때문에 공부한 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면은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평생의 소원이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거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니까. 물론 그때 우리 집이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립대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목표는 국립대였고, 그 국립대 중에서 남들이 좋은 데를 갔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대학에 갔을 때 우리 부모님이 좋아할 거를 생각하니까 엄청난 쾌락이 밀려들더라고요. 그 엄청난 쾌락이 밀려드니까 현실적으로 겪는 교통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겪었던 경험이 대학 다닐 때 산악부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암벽 타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어머님들 좀
거짓말 같죠? 제가 이제 서울대 물리대 산악회에 있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제가 물리대에서 이제 산악회 좀 생활을 좀 했었는데, 보통 이제 이제 암벽 등반, 주로 제가 많이 탔던 게 북한산에 가면은 이제 인수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산 아시죠? 저 위에. 인수봉이 있고, 그 다음에 도봉산 가면 선인봉이 있습니다. 거의 뭐 7, 80도 되는 경사의 암벽을 탑니다. 이 암벽을 타는데, 처음에 뭣도 모르고 산악부 들었습니다. 저는 산악부를 선택한 이유가 자연을 벗하고, 그 다음에 좀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좀 호연지기도 기르고, 그래서 막 등산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등산도 하지만 주로 하는 게 암벽 타기더라고요. 암벽 타기 위해서 등산하더라고요. 제가 이 산자만 봤지 이 악자를 못 본 거예요. 어리석었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산악부 가입했는데 그것도 뭐 쉽게 탈퇴할 수도 없고, 왜냐면 그때는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좀 끈끈했기 때문에 이 쉽게 탈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요. 물론 탈퇴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보통 이 암벽 타기 할 때 보면은 보통 3명 또는 4명이 한 조를 이룹니다. 보통 이제 탑이 있는데 이 탑이 솔직히 위험해요. 탑은 보통 2학년 내지 3학년이 합니다. 그 다음에 세컨드가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 4학년 또는 대학원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신입 회원들이 주로 하죠. 왜냐면 두 번째 세컨드나 서드는요 위험하지 않아요. 이게 자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벽 타기용 밧줄이 있는데, 그래서 탑이 올라가잖아요. 탑이 올라가면 보통 이제 한 피체라고 그러는데, 한 피체가 보통 30m쯤 돼요. 30m. 이 보통 200m쯤 됩니다. 인수봉이. 그럼 30m 이제 올라가죠. 그럼 탑은 만약 이 확보를 합니다. 나무라든지 볼트 같은데 중간 확보를 해요. 그리고 확보물이 있습니다. 뭐 팬드 같은 장비가 있어요.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제 탑은 그냥 올라가죠. 혼자 올라가다가 10m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20m 떨어져요. 엄청나게 다치죠. 한 30m 올라갔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60m 떨어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세컨드 서드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 탑이 올라가가지고 여기다 나무라든지 기타 이제 틈새 확보를 하죠. 줄을 묶는다는 뜻입니다. 그 픽스라 그러는데 픽스를 해요. 그러면 세컨드 서드는 떨어질 리가 없죠. 왜냐면 자일이 있기 때문에. 자일. 이 밧줄 이름이 자일이에요. 자일로 자기 몸이 고정되기 때문에 미끄러져 봤자 한 10cm 정도 살짝 미끄러지지. 왜? 미끄러져도 위에서 잡아주니까. 밧줄로. 자일로. 그러다 보니까 세컨드 서드는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1학년 동안 신입생이었을 때는 서드로 따라오라. 못 올라가니까 선배들이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질. 그래, 자일에 매달려서 질질질질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1학년은 겨우겨우 지났습니다. 왜? 끌려다니는 거니까, 뭐 끌려 올라가니까 뭐 다칠 염려도 없고, 그래서 선배들, 특히 탑순 선배들,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뭐 다리도 부러지고 다치는 경우도 많이 경험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2학년 딱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탑을 써야 될 시점이 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몇 개월 동안 엄청나게 했습니다.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산악부를 탈퇴해야 되겠다. 겁나 죽겠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끌려 올라갔지만 이제 내가 탑을 써야 되는데 이거 떨어지고 다치면 어떻게 하느냐. 무서워 죽겠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막 불안한 거예요. 막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하면 산악부를 탈퇴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선배들한테 말을 할까 말까를 한 수백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딱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4월 달로 기억납니다. 4월 둘째 주인가 나보고 탑을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북한산 인수봉인데 우정 A길이 있습니다. 우정 A길. 거기 누가 탑을 쓰라 그러더라고요. 코스 이름이 우정 A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야, 어떻게 할까? 뭐 바쁘다 핑계 댈까? 시험 본다 그럴까? 아니면 내가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릴까? 아니면 손가락 어디 뭐 다치다 그럴까? 고민하다가 차마 또 선배들하고 그동안 쌓았던 정 때문에 하여튼 혼자만 고민하다가 결전의 그날이 돌아왔습니다. 일요일 날이죠. 그래서 북한산 올라가다가 일부러 다리를 접질러 하여튼 막 별 고민하다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 산악부 이제 해축제 하나가 탑이 정상에 못 올라가면 그때는 산행을 중단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딱 이제 북한산 정상에 올라와서 인수봉 앞에 딱 내다보니까 겁은 덜덜 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겁이 나가지고 오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암벽은 백지어야 된다. 왜냐면 내가 탑을 안 쓰면 분명히 다 집에 돌아갈 테고, 왜냐면 탑이 못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 일종의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나 하나만 믿고 있는데 내게서 갑자기 이제 용기 아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에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래서 제가 탑을 쓰고 이제 우정의 길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올라가는 동안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슬랩 같은데, 슬랩이 이제 몇 메다 하는 곳입니다. 슬랩 하다 보면서, 슬랩 할 때 보통 이 손등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초보다 보니까 막 손톱을 하게 되면 손톱이 깨지고 그래요. 몰라요. 그 다음에 크랙 같은 경우는 이제 손가락하고 발가락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크랙 같은데. 막 크랙 같은 데 올라가고, 그 다음 침리가 있습니다. 침리 같은 데 뭐냐면 약간 넓은 틈이에요. 그러면 등하고 무릎으로 삐직삐직해서 올라갑니다. 그래 한 3시간 정도 사투 끝에 인수봉 정상에 올랐습니다. 인수봉 정상에 탁 올랐는데 선배들도 야, 너 되게 잘 올라가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 괜찮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예, 괜찮습니다. 너무나 그 성취감이 커가지고 나는 이제 그 북한산 인수봉 꼭대기 올라가면요 서울 전이 다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할 수가 있었구나. 물론 쉬운 코스였습니다. 이제 첫 경험이다 보니까 탑을. 그 너무 내 자신이 막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며칠 동안 내가 너무나 막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게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야. 야, 내가 해냈구나 한데 선배가 갑자기 너 괜찮냐 그러더라고요. 예, 왜요? 그러니까 내 몸을 어루만지더라고. 보니까 이 손등이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찢어진 상태에서 계속 올라오니까 피가 굳어가지고 막 피딱지가 생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너무 막 몸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힘을 줄 필요 없는 곳에서 너무 힘을 준 거예요. 막 그다음 크랙 같은데 막 끼직끼직 올라오고 무릎 옷 다 찢어져 있고 막 등판이 완전히 옷이 다 휘어져 있고 등도 다 긁히고 막 피딱지가 다 생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혀 아프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까무러치기로 올라가니까. 왜냐면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간 거예요.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 주사 맞는다, 바늘로 살짝 찌르면요 그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목적의식에 뚜렷했고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나를 믿고 산행을 하는 선배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감 그리고 의무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는 이 목표식, 목적의식이 뚜렷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동안 손이 찢어지고 막 긁히고 해도 아프다는 생각을 추등.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서 괜찮아요. 그러면서 내가 손을 움직여 봤더니 막 힘들어서 올라가다 보면 손이 붓습니다. 그러다 힘을 줘보니까 이 상처난 데가 말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 딱 주먹을 쥐면은 이 부분이 또 마른 부위가 또 쩍쩍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요, 아프지가 않고 간질간질하면서 오히려 더 즐겁더라고요. 찍찍하면서 상처가 말라붙은 부위가 또 찢어지면서 그게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좀 쩍쩍하면서 막 오히려 기분 좋더라고요. 엄청난 쾌락을 거기서 경험해서 그 순간 야, 이게 육신의 어떤 고통이라는 게 그냥 고통이 아니구나. 내가 어쩔 수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고통이 아니라 쾌락이 밀려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이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경험이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때는 이 데모를 많이 했어요. 80년대 이 데모, 이 체류탄 가스 이야기인데요. 저도 뭐 데모를 많이 하는 학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 이제 뭐 군사 정권 시절 때 뭐 하여튼 뭐 대규모의 어떤 뭐 집회나 뭐 데모가 있을 때는 가끔씩은 참여했습니다. 그때 체류탄인데요. 제가 목적의식이 없었을 때 에이 데모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대학 낭만도 즐겨 했으면 좋겠다. 아무 목적이 없을 때는 대학에서 맨날 시위를 하잖아요. 그럼 체류탄 가스가 날리고 이럴 땐 아마 학생들은 모를 겁니다. 요즘 친구들은 체류탄 가스를 안 마셔봐서 모를 텐데 목적의식이 없을 때는 체류탄 가스를 조금만 마셔도 미쳐버립니다. 눈물, 콧물 그냥 돌아버려요. 세수도 못해요. 얼굴이 막 따가워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한 2학년 때로 기억납니다. 아, 이 집회만큼은 꼭 참여해야 되겠다. 그 당시 정권이 너무나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도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위대에 들어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체류탄 가스가 맵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눈물 콧물은 나죠. 그러나 내가 여기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 물러섰을 때 그 비굴함, 그때 느껴지는 그 고통이 너무나 더 막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차라리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내가 체류탄 가스로 통해서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도망치고 비겁자가 되고 패배자가 됐을 때 느끼는 그 자괴감이
더 큰 고통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로탄 가스가 고통스럽지 않고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알겠지만은 80년대 데모하다 보면은 그 체로탄 가스를 엄청나게 마시고도 데모하는 친구 보면 신기하죠. 막 체로탄 가스가 펑펑 떠지는데도 거기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전경대랑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저걸 하면 안 되라고 좀 수동적인 자세로 있을 때는요, 그 체로탄 가스를 조금만 마셔도 못 견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요, 생각이 바뀌니까 그걸 견딜 수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즐거워요. 그 냄새가요, 오히려 즐거워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나의 존재 가치조차 느끼기만 해요. 그래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저 데모를 하고 뭐 학생운동한 그런 능력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때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사회 분위기가. 물론 이거마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추측해볼, 그래서 제가 아까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이런 유명한 고승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것 같지만 그분들의 관점에서는 고통이 아니었다라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그러죠. 아, 공부 너무 힘들어.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아씨, 이 공부하고 참 미치겠네. 나는요,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 보면 인생이 참 불쌍해요. 그리고 내가 참 듣기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집에 오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님들 그러죠. 아이고, 너 오늘 고생 많았어. 너무 수고했어. 그러죠. 난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온 거고, 살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놀 수 있습니까? 무조건 놀면 누가 공부하고 누가 일합니까? 누구나 다 편하게 살려고 한다면 누가 힘들게 새로운 걸 개발하고 고민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남들 잘 사는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어머님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자제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당연한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불쌍하다, 어렵다. 만약에 그런 말을 하는 부모님들은 이거를 모른다는 거죠.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지금이라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 고통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이 즐거운 거다. 그래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겪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더 큰 쾌락을 가져준다. 요거를 한 번쯤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고통의 미학과 관련해서 할 이야기 많은데 이런 이야기 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도 한다. 젊어서 고생은, 이게 바로 이거죠. 자발적 고통의 미학을 알아라, 이 뜻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요즘 우리나라가 비교적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12위예요.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 6.25 전쟁 이후에 그 완전히 자원 하나 없는 그 별 볼륨 나라에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죠. 난 보통 사람들이 우리나라 무시하는 사람들 보면요,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안 좋다 그러죠. 물론 독일에 있는 벤츠, BMW, 그 다음에 일본 뭐 도요타, 이런 차보다는 안 좋을 줄 몰라요. 그러나 그네들은 자동차를 만든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되고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대는요, 완성차를 만드는 게 불과 15년도 채 안 돼요. 물론 30년 전에, 한 25년 전에도 만들었죠. 포니 같은 거. 20년 전에도. 근데 그때는 완성차가 아니고 뭡니까? 전부 다 수입한 거죠. 조립만 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완성차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불과 20년도 채 안 돼요. 15년도 채 안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기술적 향상을 가져왔죠. 난 이 추세를 한다면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난 세계 5위 안에 들 거라 생각합니다. 반도체 보십시오. 삼성전자 엄청나죠. 어머니, 만약에요, 우리 학생들도 이거 알아두십시오. 난 우리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세상,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가 감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제 산업화된 게 1970년대부터죠. 70년부터 지금 한 33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요, 메이지 유신 이전,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려 한 130, 40년 전부터 근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훨씬 더 빨랐죠. 미국도 더 빨랐고. 우리나라는 불과 30몇 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었던 성과물을 보십시오. 이 결과를 보십시오.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게 우리 교육 때문이에요. 내가 나중에 한 6주차 강의쯤 될 텐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나, 바로 교육 때문인데 나중에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죠. 어쨌든 지금 주제가 좀 벗어났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자, 젊어서 고생은 사수한다.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싶냐면 우리가 살면서요 엄청난 위기가 닥칩니다. 그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자,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젊었을 때 거의 고생 안 하죠. 워낙 이제 경제적으로 좀 우리나라 잘 살다 보니까 자식들 너무 잘해주죠.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자식들은 고마운 줄 모르고 부모님이 나한테 베풀어주는 걸, 그 다음에 힘든 것을 이겨낼 그런 끈기와 인내력이 전혀 없어요. 왜? 젊어서 고생 안 했으니까. 왜 젊어서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베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버의 법칙. 자, 베버의 법칙이라는 걸 뭐냐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생물에서 배웁니다. 나중에 제 강의 생물 강의를 들으면 강의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초기 자극이 작으면 적은 자극으로도 내가 변화를 느낍니다. 그런데 초기 자극이 엄청나게 크면은 작은 자극으로는 변화를 못 느껴요. 자극이 엄청 크게 느낍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제 배버 상수, 이 배버 상수를 K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배버 상수가 뭐 1이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K 값이 1이 될 때 우리는 변화를 감지합니다. 변화를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고생을 1만 했습니다. 고생을 1만 했습니다. K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드리죠. 자, K가 뭐냐면 처음 자극분의 자극 변화량입니다. 자, 그럼 이 K 값이 이제 1이다라고 가정합시다. 1. 그럼 이제 K 값이 1이다란 말은 처음 자극분의 자극 변화량이 1이 될 때 우리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보죠. 내가 어렸을 때 어떤 힘든 일을, 힘든 어려움을 처음 자극을 1 정도만 내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살면서 처음 자극보다 자극 변화량이 한 1 정도 더 커졌습니다. 어려운 고통이 또는 2가 되었습니다. 그럼 1보다 같거나 크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처음 자극을 1만 경험했기 때문에 자극 변화량이 1 이상만 되면은 이 사람은 엄청난 고통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살다가 어렸을 때부터 자극을, 고통을, 힘든 것을 1만 경험한 친구는 살아가면서 1 정도, 자기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 고통에서 1이나 2 정도만 더 고통을 겪어도 힘든 거예요. 세상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나약한 거죠. 그런데 가령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처음 자극을, 힘든 고통을 100 정도를 경험했습니다. 이 친구는 보통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약간 1이나 2 정도 고통스러워졌다. 이거는 뭡니까? 100분의 1, 100분이니까 1이 안 되는 거죠. 이 고통은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한 100 이상 되어야지만 비로소 어렵다, 세상이 힘들구나라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에 힘든 경험을 1 한 사람은 이게 1 이상 되면은 변화를 고통스럽게 느끼는 겁니다. 처음에 힘든 일을 1 정도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을 갖는 친구는 1이나 1 이상 정도의 더 고통이 더 커지면, 생기면 세상 사는 게 힘들다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젊었을 때 100 정도의 인내력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한 친구들은 보통 사람이 겪는 1이나 2나 3 정도로는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3, 1이 안 되죠. 이거는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100 이상 되는, 이 사람들은, 이 친구들은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이 고통은 고통도 아니죠. 젊어서 고생했으니까. 자, 내가 뭘 이야기한지 압니까? 젊었을 때 정말 뭐 운동을 해본다든지 그 다음에 공부를 한다든지 이걸 통해서요, 이 고통의 미학을 느껴본 친구들은요, 나이 살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그게 힘들지 않아요. 왜? 더 예전에 난 이만큼 힘들게 노력한 경험이 있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내가 굴복할 내가 아니야. 더 힘을 내야지. 이런 게 생기는데요. 어렸을 때 온실 속의 난초처럼 큰 친구는 조금만 힘들어져도 변화를 느껴요. 힘들다라고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럼 포기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어머니들 계시면요. 우리 자식들 강하게 키워주십시오. 절대 나약하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평생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우리 자제분들을 평생 보호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언젠가 우리는 죽게 돼 있죠. 그러면 자식들이 스스로 혼자서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강하게. 절대 약하게 키워서 안 된다고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과잉보호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학생일 경우에는 더 강하게 키워야죠. 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평생 자식들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죽잖아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 혼자 내팽겨지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강인함을 젊었을 때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나이 들면 배울 수 없습니다. 지금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미학을 아는 사람만이 나는 정말 이 세상을 슬기롭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성공하기란 참 쉽다라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가 고통의 미학은 했고요. 성공하기란 비교적 쉽다. 자, 이때 비교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상대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상대적인 건데, 좀 렐러티브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정규 분포 곡선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 곡선으로. 자, 제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물론 성공하기 어렵죠. 그런데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면 비교적 쉽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요, 즉 이제 변수가 많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하면은 다 이런 패턴을 그립니다. 이게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는 거. 이거 이렇게 생긴 거죠. 자,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예를 들어 보죠. 재산. 약간 좀 속된 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님들하고 자제분들이 특히 어머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일단 이것부터 예를 들어 보죠. 우리 사회를 한번 봅시다. 오른쪽으로 해서 재산이 많다고 합시다. 극소수는 정말 재벌이죠. 뭐 삼성그룹, 뭐 현대그룹, 뭐 LG그룹, SK 그죠? 아마 우리 사회에서 한 2, 3%밖에 안 될 겁니다. 한 2, 3%? 정말 엄청 부자입니다. 그 다음 우리 사회에서 또 2, 3%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죠. 노숙자일 수도 있을 테고. 그죠? 진짜 뭐 거지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대부분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 중간치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Y축이 숫자다라고 합시다. 숫자. 사람 수겠죠. 숫자입니다. 양극단에 있는 경우는 적어요. 극빈자, 엄청난 부자. 그럼 대부분은 어디 있느냐? 다 여기 쏠려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부자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딱 나눠 보면은 아마 중산층이다.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이다라고 본다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웬만한 큰 아파트 하나, 그 다음에 뭐 좋은 자동차 하나, 그 다음에 한두 개, 그 다음에 월급 한 400, 3, 400. 요 정도 되면은 중산층이다라고 한번 부를 겁니다. 그럼 재산으로 본다면 대략 한 4억에서 한 8억 사이? 요 정도면 아마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느 정도 고정된 월급이 있고. 그죠? 물론 이 사람들은 재산이 뭐 수천억, 수조가 되겠죠. 상승을 초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는 솔직히 이런 사람들을 살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탁 깨놓고 만날 수가 없죠.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러죠. 정말 성공하기 어려워. 예? 왜 세상은 불공평해? 저는요, 내가 우리 중고등학교 때 우리 집안 환경을 생각하면 우리 이쯤에 속했던 우리 집은 저는 집도 없었습니다. 참 지금 물론 지금이야 저는 별 어려움 없이 살고 있지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요, 특히 우리 어머님이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요, 우리 어머님은 식당에서 종업원까지 하셨습니다. 솔직히 탁 깨놓고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지금은 적당히 남대로 괜찮게 살아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만약에요, 우리가 한 개인이 노력을 해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면, 젊었을 때부터, 물론 나이가 들면 어렵습니다. 노력을 해서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세상은 살기 어렵죠. 암울하죠.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보통 우리가 중산층이다 그러면 요 정도예요. 어느 정도 집도 있고 차도 굴릴 수 있고 약간의 월급이 좀 나오고 이러면 세상 사는 거 큰 걱정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까지 되기는 솔직히 이는 타고나야 됩니다. 능력도 정말 엄청나야 되고 운도 좋아야 되고, 그죠? 기회도 절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는 요거예요. 중산층이다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설사 여기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좀 좋은 대학 나오고 그 다음 또 노력을 해가지고 하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여튼 나름대로 뭐 꼭 좋은 대학 안 나와도 되지만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왔다. 그 다음 좀 좋은 데 취직했다. 요즘은 또 성과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정받았다. 그럼 연봉 7천만원, 8천만원 받기 쉬워요. 요즘은 삼성전자 같은 데 들어가도, 또 아니면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하도 연구원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목숨 걸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성공하면요, 아마 연봉 7, 8천은 아마 쉽게 될 겁니다. 5, 6천까지 될 겁니다. 몇 년 동안 정말 죽으러 열심히 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그 정도 강인함만 있다면, 그럼 요거 어려울 것 같아요. 난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젊었을 때부터 고통의 매학을 알고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보십시오. 여기는 2, 3%밖에 안 되죠. 여기는 막 대다수의 사람이 있죠. 막말로 이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한 5억 정도 재산을 모았다. 그러면요, 예를 들면 한 3, 40%보다 이제 속된 표현이지만,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볼 때 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한 3, 4억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았다. 물론 젊었을 때부터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 열심히 근검전략하고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모았다. 그러면요, 이 경제적인 지위 자체는요, 아마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이런 데서는 한 5억 정도 모았다. 표도 안 나죠. 그래서 뭐 LG그룹이 5억 더 벌었다. 삼성 따라잡습니까? 못 따라잡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요 고만고만한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는 거죠. 여기서는 만약에 내가 뭐 5억 정도 모았다, 3억 이상 모았다 이러면요, 아마 우리나라 현재 인구가 4,500만이다 그러면 한 2천만 명 정도, 2천만 등은 제낄 겁니다. 경제적인 규모로만 따지면 한 10억 벌었다. 그럼 한 3천만 명은 따라잡을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 보통 사람들과의 경쟁이라는 겁니다. 극소수 이 사람들은 물론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능 결과를 보면은 진짜 극소수 머리가 뛰어난 애들 있습니다. 한 1, 2%. 공부해도 안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좀 이제 뭐 내성마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초고득점자, 400점 만점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390점에서 395점 올라갔다. 390에서 355점 5점 올렸다. 이때는 제낄 수 있는 등수가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5점 올렸다. 그러면요, 몇십만 명 제낍니다. 몇만 명 제껴요. 여기서 만약에 20점 올렸다. 그러면 몇만 명 제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즉 노력의 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집단이 요 집단이라는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애들 있죠. 학교에서 축구를 하는데 나는 축구를 못해. 그래서 자꾸 기피해서 축구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영원히 축구를 못하죠. 그런데 나는 그게 틀려요. 쌤 생각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축구를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왜냐하면 축구 선수들, 극소수의 축구 선수들은 축구를 되게 잘하죠.
극소수의 사람들은 축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전다든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만고만해요. 약간 잘한다, 약간 못한다요. 따라서 우리가 축구 선수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취미생활로 축구하니까. 따라서 현재로서 내가 축구 못하지만 조금만 해가지고 테크닉을 익히면 금방 여기에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력의 효과가 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축구 잘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뭐 프로 선수만큼 잘할 필요 없잖아요. 취미생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이 정규 분포 곡선 자체가 이런 거기 때문에 최상위권에서는 이만큼 성과를 거둬봤자 요만큼 제끼죠. 그러나 요런 데서는 똑같은 실력이 올라가도 이만큼 제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만큼 또 올라가면 이만큼 제낄 수 있다는 거죠. 경쟁에서 이만큼 앞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노력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집단이 바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의미로다가 성공하기란 비교적 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규 분포 곡선의 의미를 꼭 이해하시고 바로 노력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집단에 우리는 위치해 있다.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인식을 꼭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자, 좀 너무 길면 안 좋으니까 자, 세 번째 이야기부터는 이제 다음 강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